여기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려한 조명 아래 3천만 조선을 올린 영화의 여신입니다. 다른 하나는 차가운 탄광 속에서 곡괭이를 든 초라한 죄수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 둘은 같은 사람, 바로 문예봉입니다. 최고의 스타에서 최하의 노동자로 추락한 그녀의 기구한 삶.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았을까요? 분단의 광기가 집어삼킨 한 예술가의 비극적인 운명,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스타킹 대신 투박한 검은 작업복을 입고 향긋한 화장품 냄새 대신 매캐한 석탄 가루를 뒤집어 쓴 채 1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야 했던 그녀의 현실을 말입니다. 전반생의 화려함이 강렬했던 만큼 후반생의 추락은 더욱 기가 막힌 비극으로 다가옵니다. 과연 이것은 그녀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장난이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듣기 위해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으로 가보려 합니다. 문예봉 본명 문옥수는 1917년 1월 7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났습니다. 함흥은 예로부터 예인들의 기질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문수성 씨는 문학자이자 연극인으로 당시 지역 유지들 사이에서도 꽤 알려진 인텔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자유로운 예술의 공기를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보통의 조선 가정에서 딸을 엄하게 규방에 가두려 했던 것과는 달리 문예봉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등 너머로 연극 대본을 읽고 무대 뒤편의 분주함을 놀이터 삼아 자랐습니다. 그녀의 피 속에는 이미 광대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19, 30년대 초, 10대 후반의 문예봉은 연극 무대에 서기 시작합니다. 당시 연극은 지금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랑극단에 가까운 형태였고 배우들은 배고픈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예봉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무대에 등장하면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타고난 발성, 그리고 무엇보다 관객을 끌어당기는 묘한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1934년 당대 최고의 연극단 중 하나였던 아랑에 입단하면서 그녀의 재능은 날개를 답니다. 아랑은 단순한 극단이 아니라 훗날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갈 수많은 인재들의 산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문예봉은 훗날 자신의 운명을 바꿀 여러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인 순간은 1932년에 찾아옵니다. 바로 이규환 감독의 영화 임재 없는 나루터의 주연으로 발탁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여자의 얼굴에 조선의 슬픔과 아름다움이 다 들어있다며 감탄했습니다. 임재 없는 나루터는 문예봉이라는 원석을 세상에 알린 데뷔작이었습니다. 뱃사공의 딸로 분한 문예봉은 스크린 속에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당시 영화들은 여배우들에게 과장된 몸짓이나 인형 같은 예쁨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서구의 모덩어를 흉내내거나 아니면 전형적인 신파극의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굴기를 바랐죠. 하지만 문예봉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영인은 놀랍도록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 듯했고 그녀의 표정 하나하나에는 인물의 내면이 투명하게 비쳤습니다. 관객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것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 이웃집 처녀의 모습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성공으로 문예봉은 단숨에 영화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전성기를 활짝 연 것은 1937년부터 쏟아져 나온 일련의 히트작들이었습니다. 군용열차, 미몽 봄이 오는 길, 수선화 등 그녀가 출연하는 영화는 곧 흥행 보증수표였습니다. 특히 1936년작 미몽에서 보여준 그녀의 연기 변신은 당시로서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양준남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에서
문예봉은 가정에 얽매이기 싫어 일탈을 꿈꾸는 유부녀 애순 역을 맡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고 호텔에서 춤을 추며 자유를 갈망하는 애순의 모습은 전통적인 현모양처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싶어 했던 당시 신여성들의 욕망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런 일탈이 파국으로 치달을 때 보여준 그녀의 공허한 눈빛 연기는 근대화라는 화려한 포장지 속에 감춰진 식민지 여성의 불안을 날카롭게 포착해냈습니다. 이 시기 문예봉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김신재, 강홍식 등과 함께 조선 3대 여배우로 불렸지만 대중적인 파급력 면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1위였습니다. 거리의 사진관에는 문예봉의 브로마이드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려 있었고 잡지사들은 그녀의 인터뷰를 따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입은 한복의 선, 그녀가 바른 립스틱의 색깔, 심지어 그녀의 말투까지 유행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환호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에게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극히 한국적이었습니다. 쌍꺼풀 없이 긴 눈매, 둥그스름하면서도 기품 있는 얼굴선은 서구적인 미인상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래서 더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누이 같다, 내 첫사랑 같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일제의 대륙 침략 야욕은 더욱 노골화되었고 조선 영화계는 점점 더 숨통이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영화를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식민지 백성들을 황국 신민으로 개조하기 위한 선전 도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기 있는 배우일수록,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스타일수록 총독부의 감시와 회유는 집요했습니다. 문예봉은 그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총독부 입장에서 문예봉은 최고의 스피커였습니다. 3천만 조선인이 사랑하는 그녀가 일본을 위해 싸우자고 말한다면 그 파급력은 총칼보다 강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교묘한 압박으로, 나중에는 노골적인 강요로 영화의 성격이 변해갔습니다. 수수예술 영화나 멜로드라마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그 안에는 내선일체의 메시지가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로서 문예봉의 고뇌는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녀는 1940년 동료 배우 김영균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김영균 역시 당시 촉망받는 시나리오 작가이자 배우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세기의 결혼이라 불리며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예술적 동지이자 인생의 반려자를 만난 것은 큰 축복이었지만 시대는 이 부부에게 평범한 신혼의 당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일제의 전쟁 선전은 극에 달했고 부부는 생존과 예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 영화 촬영 현장의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시나리오는 검열관의 빨간 펜으로 난도질당하기 일쑤였고 촬영장에는 일본 경찰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감시했습니다. 조선말 대사는 점점 줄어들고 일본어 대사가 강요되었습니다. 배우들은 카메라 앞에서 웃고 있었지만 카메라 뒤에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찍고 있는 건가 하는 자괴감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문예봉은 프로였습니다.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배역이 주어지든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배우의 숙명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렇게라도 해서 조선 영화의 명맥을 잇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의 압도적인 연기력은 일제의 선전 영화를 더욱 그럴듯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훗날 그녀에게 친일 배우라는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1942년 작 그대와 나입니다.
허영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지원병 제도를 미화하고 내선 일체를 노골적으로 선전하는 영화였습니다. 문예봉은 이 영화에서 일본인 청년과 사랑에 빠져 그를 전장으로 떠나보내는 조선 처녀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영인은 절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사지로 보내며 흘리는 그녀의 눈물은 너무나 아름답고 슬펐기에 관객들은 그것이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임을 알면서도 영화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화로 그녀는 일제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합니다. 배우로서 최고의 영예였지만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뼈아픈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시상식 단상에 올라 트로피를 거머쥐고 웃던 그녀의 사진은 지금도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한 컷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 문예봉의 심리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촬영이 끝나면 멍하니 앉아 담배를 피우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화려한 파티장에 초대되어 일본 고관대작들의 찬사를 받을 때도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는 증언들도 있습니다. 삼천만 조선인의 여왕이라는 왕관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대중은 그녀를 숭배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도덕적 완벽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에서 유명인으로 산다는 것은 곧 권력에 협조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순 속에서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1940년대 중반 패망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일제의 발악은 극에 달했습니다. 모든 물자가 공출되고 사람들은 징용과 징병으로 끌려갔습니다. 영화계 역시 완전히 군국주의의 나팔수로 전락했습니다. 더 이상 낭만적인 멜로 영화나 민족의 정서를 담은 영화는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문예봉 역시 원치 않는 행사와 위문 공연에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점점 더 박제된 인형처럼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천황의 항복선언과 함께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문예봉 역시 그 인파 속에서 벅찬 가슴을 안고 새로운 조국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일본어 대사를 외우지 않아도 되고 감시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조선의 이야기를 연기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 그것은 모든 예술가들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방된 조국은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38선이 그어지고 남쪽에는 미군 정이, 북쪽에는 소련 군정이 들어섰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이념의 대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소용돌이는 조선 최고의 스타 문예봉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사방에서 손을 뻗쳐왔습니다. 우익과 좌익,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선택을 강요받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해방의 기쁨이 차에 가시기도 전인 1945년 가을, 서울의 공기는 뜨겁고도 혼탁했습니다. 거리에는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붉은 깃발이 뒤섞여 펄럭였고 사람들의 눈빛에는 희망과 불안이 공존했습니다. 어제까지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애국지사로 돌변하고 독립투사들이 권력 다툼에 밀려 암살당하는 혼돈의 시대. 바로 해방 정국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영화계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장 치열한 이념의 전쟁터였습니다. 영화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에 우익과 좌익 양쪽 진영 모두 영화인들을 포섭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4천만 조선인의 연인 문예봉이 서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말기 원치 않는 친일 영화에 출연하며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었던 문예봉에게 사회주의 사상은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예술은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이러한 구호들은 식민지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도덕적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더 이상 제국주의의 나팔수가 아닌 억압받는 민중을 위한 진정한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 그것은 문예봉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예술가들을 붉은 깃발 아래로 모이게 했습니다. 문예봉의 남편 김영균은 일찍이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아내이자 동지였던 문예봉 역시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몸을 실었습니다. 1904 15년 9월, 그녀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영화동맹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조선영화건설본부의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좌익 예술계의 간판이자 상징적 인물로 전면에 나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서울의 명동과 충무로, 다방에서는 매일같이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문예봉은 그 자리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연기가 새로운 조국을 건설하는 데 쓰이기를 진심으로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미군정에 지배해 있던 남한에서 좌익 활동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열은 다시 시작되었고 좌익 예술인들에 대한 테러와 협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었습니다. 빨갱이 여배우라는 비난이 그녀의 뒤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숭배하던 대중들이 이제는 이념의 잣대로 그녀를 난도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47년 3월,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문예봉의 마음은 한굴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남한에서의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그녀는 인생을 건 도박을 결심합니다.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매혹적이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예술가들을 영웅 대접해 준다고 했습니다. 김일성 위원장이 영화 예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친일 행적을 묻지 않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평가해 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짐을 쌌습니다. 남편 김영균과 함께 38선을 넘는 그 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화려했던 종로의 극장가, 자신을 환호해던 수많은 관객들, 그리고 정들었던 고향 산천.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녀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자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다른 세계로 던져버리는 행위였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문예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상상 이상의 환대였습니다. 북한 정권에게 문예봉의 월북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남한 최고의 스타가 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제 발로 찾아왔다는 사실은 그 어떤 정치 선전보다 강력한 효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은 그녀를 직접 만나 격려했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새 조국 건설의 기수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평양의 예술계는 그녀를 여왕처럼 모셨습니다. 그녀에게는 평양 중심가에 좋은 주택이 배정되었고 생활 필수품은 최고급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남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안정적인 생활과 예술적 지원. 문예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여기가 바로 내가 꿈꾸던 예술가의 낙원이구나. 1947년 평양 영화 촬영소에 정식으로 입소한 그녀는 곧바로 북한 영화의 간판 스타로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9년 북한 영화사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이 탄생합니다. 바로 강홍식 감독이 연출하고 문예봉이 주연을 맡은 북한 최초의 예술영화 내 고향입니다. 강홍식 역시 일제강점기부터 그녀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이자
사회주의 조국에서 다시 만난 예술적 동지였습니다. 운명의 재회였습니다. 영화 내 고향에서 문예봉은 소장농의 딸로 등장하여 지주와 일제에 맞서 싸우는 강인한 조선 여성을 연기했습니다. 과거 미몽에서 보여주었던 퇴폐적인 아름다움이나 수선화에 가녀린 비련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혁명적 열정으로 불타올랐고 목소리는 힘찼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인민의 배우로 다시 태어난 듯 했습니다. 관객들은 열광했습니다. 평양 시민들은 극장 앞에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스크린 속 문예봉이 지주를 향해 호통을 칠 때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단순히 예술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기획된 체제 선전물이었습니다. 문예봉의 연기는 김일성의 토지개혁 정당성을 설파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은 인민들의 계급적 적개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이때부터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연기하는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이념이라는 것을. 하지만 쏟아지는 찬사와 영광 속에서 그 희미한 불안감은 쉽게 잊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지만 문예봉의 카메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쟁터야말로 그녀의 새로운 무대였습니다. 그녀는 총 대신 대본을 들고 싸웠습니다. 소년발치산, 다시 시작하는 아침 같은 전시, 선전 영화들이 쉴 새 없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폭격으로 무너진 평양의 폐허 위에서 혹은 임시로 마련된 야전 촬영장에서 밤새워 연기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그녀의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전선에 나가는 병사들에게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후방의 주민들에게는 전시 생산을 독려하는 것. 그녀는 영화 속에서 자식을 전선으로 떠나보내며 조국을 위해 용감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어머니가 되었고 미제 침략자들에 맞서 끝까지 저항하는 투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의 비극이 깊어질수록 문예봉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라디오를 타고 전국의 전호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그녀의 영화를 보며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와 누이를 떠올렸고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죽음의 공포를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북한군에게 살아있는 여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1950년 전쟁이 한창이던 그 해에 문예봉은 배우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북한 정권은 그녀에게 공화국 인민배우라는 칭호를 수여합니다. 북한 역사상 배우에게 주어진 최초이자 최고의 연계였습니다. 수여 증서에는 김일성 수상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그녀를 국보로 공인했다는 증표이자 당과 수령에 대한 그녀의 충성심을 만천해 과시하는 정치적 퍼포먼스였습니다. 이 시기 문예봉의 삶은 평양의 일반 시민들과는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양의 상징인 만수대 구역에 위치한 특각에서 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대동강의 푸른 물결이 내려다 보이고 집 안에는 최고급 가구와 외제 식기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에도 그녀의 식탁에는 흰 쌀밥과 고기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전용차를 타고 촬영장을 오갔으며 당 간부들이 주최하는 연회에 초대되어 귀빈 대우를 받았습니다. 남편 김영균 역시 북한 영화계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부는 함께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영화의 방향성을 결정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완벽한 성공을 거둔 듯 했습니다. 남한에서의 불안과 핍박은 예실이 되었고 그들이 선택한 북한은 그들에게 부와 명예, 그리고 예술적 성취까지 안겨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하며 건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리는 이 호화로운 삶은 살얼음판 위에 지어진 성이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오로지 절대 권력자 김일성의 총애라는 단 하나의 기둥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의 마음이란 바람보다 더 변하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195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북한 사회는 또 다른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전후북구라는 명목하에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고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정치적 숙청의 칼날이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련파, 연안파 등 정적들이 하나둘씩 제거되어 갔고 그 칼끝은 서서히 문화예술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분위기는 숨막힐 정도로 경직되어 갔습니다. 과거의 낡은 사상을 버리고 주체적인 사회주의 인간으로 개조되어야 한다는 구호가 난무했습니다. 예술가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들이대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서구적이거나 부르주아적인 색채가 묻어나는 작품은 가차없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기류 속에서 문예봉의 존재는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분명 당이 아끼는 최고의 배우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몸에는 지울 수 없는 과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말투, 세련된 몸짓, 그리고 그녀가 뼛속까지 체득하고 있는 1930년대 경성의 자유분방한 정서. 그것은 북한 당국이 그토록 척결하고자 했던 부르주아 잔재의 전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예봉 동지의 연기에는 인민적인 소박함이 부족하다. 아직도 옛날 버릇을 못 고쳤다. 칭송은 서서히 의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지만 문예봉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그 화려한 무대가 곧 무너져 내릴 단두대라는 것을. 그녀는 여전히 인민배우라는 타이틀에 취해 있었고 자신이 쌓아 올린 공로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잔인했습니다. 토사구팽,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 법, 체제 선전이라는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너무나 눈에 띄고 색깔이 강한 스타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 숭배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수령보다 더 대중의 사랑을 받는 예술가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였습니다. 1958년의 어느 날 평양의 하늘은 유난히 잿빛이었습니다. 평양 영화 촬영소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문예봉이 여느 때처럼 촬영장에 들어섰을 때 동료들의 눈빛이 어딘가 달라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싸늘함 혹은 연민. 그리고 얼마 후 당 지도부로부터 소환장이 날아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초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여왕의 옷을 벗고 죄수의 옷을 입게 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북한 전역을 휩쓴 피의 숙청바람, 그 태풍의 눈 속에 문예봉이 서 있었습니다. 1958년의 겨울바람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평양의 대동강 물줄기마저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해 겨울. 북한 전역에는 자연의 추위보다 더 시리고 공포스러운 정치적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일성 유일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대규모 숙청, 역사책에 8월 종파 사건의 여파라 기록된 피해 광풍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동무라 부르며 어깨를 걸었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반당 종파 분자로 몰려 끌려갔습니다. 소련파, 연안파 등 권력의 핵심에 있던 거물 정치인들이 줄줄이 숙청되는 마당에 예술가들의 목숨은 촛불 앞의 바람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의 끝자락이 마침내 조선 최고의 배우 문예봉의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평생 쌓아 올린 모든 커리어가,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모든 찬사가 순식간에 여러분을 올가매는 족쇄가 된다면 어떨까요? 문예봉에게 닥친 비극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스타성, 그 화려함과 우아함이 바로 그녀의 죄목이 된 것입니다. 당 지도부는 그녀를 소환해 자아 비판을 강요했습니다. 죄목은 기가 막혔습니다. 자본주의적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했다. 부르주아 사상에 물들어 인민을 오염시킨다. 심지어 그녀가 평소 즐겨 입던 코트, 그녀가 사용하는 화장품, 촬영장에서 보여준 도도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 그 좋은 옷과 화장품을 주고 그 도도함을 여배우의 품격이라 치켜세웠던 것은 다름 아닌 북한 정권이었습니다. 그들은 체제 선전을 위해 문예봉을 여왕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네가 너무 여왕처럼 군다며 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 권력의 비정한 속성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니라 삼켰던 것도 뱃속에서 소화가 안 되면 가차없이 토해내 짓밟아버리는 잔혹한 말입니다. 평양 영화 촬영소의 강당에서 열린 비판 모임. 수많은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모인 자리에서 문예봉은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녀를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던 후배들이, 그녀의 지도를 받던 제자들이 일어나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반동분자 문예봉을 타도하자고 외쳤습니다. 어제까지 선생님이라 부르던 이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저주와 비난. 문예봉은 그 순간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연기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무표정이라는 가면 뒤에 무너져 내리는 심장을 필사적으로 감추면서 말입니다. 결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평양 추방. 그녀와 남편 김영균, 그리고 자녀들은 평양 만수대 구역의 호화로운 특에서 쫓겨났습니다. 인민배우 칭호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공화국의 영웅이라는 명예는 오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행선지는 함경북도 청진시. 그곳에서도 가장 열악한 노동자 구역이었습니다. 1958년 늦은 밤, 평양역 플랫폼. 11년 전 남한에서의 불안을 뒤로하고 희망에 부풀어 도착했던 그곳을 그녀는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화려한 환영 인파도 꽃다발도 없었습니다. 오직 감시원들의 싸늘한 눈빛만이 그녀의 등 뒤를 쫓았습니다. 기차의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평양의 불빛을 보며 문예봉은 자신이 출연했던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영원히 올라가 버렸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진에서의 삶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1960년대 초, 당국은 그녀를 더욱 혹독한 곳으로 내몰았습니다. 바로 혁명화 구역이라 불리는 강제 노동 현장이었습니다. 그녀가 배치된 곳은 황해도 을률광산과 온천탕왕 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은막의 여왕이 탄광의 광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40대 중반의 나이, 평생을 대본을 외우고 감정을 잡는 일만 해왔던 여배우의 손에 무거운 곡괭이와 삽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녀의 임무는 갱도에서 캐낸 석탄을 분류하고 무거운 돌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의 환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탕하루가 눈과 코, 입으로 들이닥쳐 숨을 쉴 때마다 검은 가래가 끓어올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금세 검댕으로 뒤덮였고 고운 손마디는 찢어지고 부르터 피가 흘렀습니다. 식사는 옥수수죽 몇 숟가락이 전부였고 잠자리는 쥐들이 돌아다니는 낡은 합숙소였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그녀를 괴롭힌 것은 정신적인 모멸감이었습니다. 작업 반장은 틈만 나면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천하의 문예봉 동무가 이깟 돌덩이 하나 못 나르는가. 영화 찍을 때는 잘도 뛰어다니더니 주위의 시선들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동정했지만 어떤 이들은 꼴 좋다며 비웃었습니다. 한때 3천만 조선인이 우러러보던 우상이 이제는 누구나 짓밟을 수 있는 밑바닥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문예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을률광산에서 그녀를 목격했다는 한 탈북자의 증언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어느 날 작업장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아주머니를 보았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얼굴은 숯검정이었지만 석탄을 고르는 손놀림이 묘하게 우아했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퀭한 눈이 아니라 무언가 깊은 것을 응시하는 듯한 맑은 눈이었다. 나중에 어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서야 알았다. 그 사람이 바로 전설적인 배우 문예봉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지옥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노동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이 비참한 현실조차 하나의 배역으로 받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비운의 여주인공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기 위해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묵묵히 돌을 나르고 불평 한마디 없이 할당량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자 자신을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한 그녀만의 무언의 저항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아무리 짓밟아도 내 안의 예술혼까지는 부수지 못한다는 오기였을 것입니다. 남편 김영균의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북한 영화계의 브레인으로 불렸던 그는 아내와 함께 험한 노동 현장을 전전하며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습니다. 부부는 밤이면 서로의 퉁퉁 부은 손과 발을 주물러주며 소리 죽여 울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고작 이런 것이었나? 하는 회한이 뼈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참혹한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바로 가족의,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뿐이었습니다. 이 시기 북한 사회에서 문예봉의 존재는 철저히 지워졌습니다. 기록말살형, 로마 시대에나 있었던 형벌이 20세기 북한에서 자행되었습니다. 그녀가 출연했던 모든 영화는 상영 금지 목록에 올랐고 극장의 포스터는 찢겨 나갔습니다. 영화사 책에서 그녀의 이름은 삭제되었거나 익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내 고향의 주연 배우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었고 존재했으나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1967년 강제노동의 장소는 광산에서 농촌으로 바뀝니다. 함경남도 단천 지역의 협동농장. 이곳에서 그녀는 1970년까지 약 3년간 농사일을 했습니다. 50대에 접어든 여배우가 땡볕 아래서 밭을 갈고 걸음을 주었습니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 넣었고 한때 은쟁반의 옥굿을 굴러가듯 하던 목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10년이 넘는 유배 생활 동안 그녀는 끊임없이 인간을 관찰했습니다. 광산의 공부들, 농장의 농민들, 그들의 거친 삶과 애환,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끈질긴 생명력. 화려한 세트장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진짜 인생을 그녀는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훗날 그녀가 복권되어 다시 스크린에 복귀했을 때 비록 단역이었지만 그녀의 연기에서 뿜어져 나왔던 그 압도적인 깊이와 사실감은 바로 이 지옥 같은 세월이 빚어낸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잊었습니다. 남한에서는 문예봉이 숙청당해 죽었다더라는 소문만 무성했고 북한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960년대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영화사의 가장 큰 별이
진흙탕 속에 처박혀 빛을 잃어가던 아무르게 10년. 문예봉은 매일 밤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요? 다시 한번 카메라 앞에 서게 해달라고 빌었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이 고통스러운 삶이 끝나기를 빌었을까요? 그런데 역사는 때때로 알 수 없는 타이밍에 반전을 준비해 둡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녀의 유배 생활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평양의 기류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의 권력이 완전히 공고화되자 그는 이제 자신의 자비로움을 과시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선전 도구로 자신이 내다버렸던 옛 스타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떨고 있던 문예봉에게 한 통의 전보가 날아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만이 들려줄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위한 호출이었습니다. 1965년 즈음 황해도의 어느 허름한 극장 창고. 먼지 쌓인 필름 캔들 사이로 누군가 몰래 들어옵니다. 영사기사였던 한 노인입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필름통 하나를 꺼냅니다. 라벨에는 내 고향이라고 희미하게 적혀 있습니다. 당국의 지시대로라면 이미 불태워 없애버려야 했을 반동 배우의 영화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차마 그것을 태울 수 없었습니다. 그 필름 속에 담긴 문예봉의 눈빛, 그 처연하고도 아름다운 조선 여인의 모습을 영영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죄악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필름을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합니다. 배우는 죄가 없다. 시대가 죄인이지. 어쩌면 그 아마북의 시절 문예봉을 기억하고 지켜준 것은 권력자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그녀의 영화를 몰래 간직했던 이름 없는 민중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육체는 탄광에 갇혀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이 담긴 필름 조각은 그렇게 누군가의 가슴속 창고에서 조용히 숨쉬며 다시 빛을 볼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70년 4월 함경남도의 어느 황량한 협동농장. 봄이 왔다고는 하나 여전히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그곳으로 지프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습니다. 밭에서 거름을 나르던 농부들이 허리를 펴고 쳐다보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당 간부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한 노파를 찾았습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리고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거칠어진 손마디. 10여 년 전 스크린을 주름잡던 조선의 여왕 문예봉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간부가 내민 것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 58주년을 맞아 내려진 특별 사면장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동무의 과오를 용서하시고 다시 평양으로 부르셨소. 그 말을 들은 문예봉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면 망감이 교차하는 긴 한숨을 내쉬었을까요? 1958년 숙청당에 평양에서 쫓겨난 지 꼭 12년 만이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탄광의 지하 막장에서 그리고 뙤약볕이 내리쬐는 논밭에서 짐승처럼 일하며 죗값을 치렀습니다. 그녀의 죄란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화려했고 조금 더 자유로웠던 것뿐이었는데 말이죠. 다시 평양행 기차에 몸을 실은 문예봉 부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12년 전 쫓겨날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변한 것은 평양 그 자체였습니다. 전후 복구가 완료된 1970년 평양은 거대한 콘크리트 숲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주체사상 만세, 수령님을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붉은 구호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은 획일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던 1940년대의 낭만이나 해방 직후의 열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완벽하게 통제된 극장 국가였고
문예봉은 그 거대한 무대에 작은 부속품으로 다시 끼워 맞춰지기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복권은 되었지만 예전과 같은 특권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배정된 거처는 만수대의 호화 특각이 아니라 보통강 구역의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지옥 같았던 수용소 생활에 비하면 그것조차 감지덕지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짐을 풀기도 전에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 한때 조선의 그레타 가르보라 불리던 그 신비롭고 지적인 마스크는 세월과 고생의 풍패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눈개는 깊은 주름이 잡혔고 피부는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그 깊고 처연한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10년의 고통을 통과하며 더 깊은 시면을 품게 되었습니다. 영화계로의 복귀는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1972년, 그녀는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주어지는 배역은 더 이상 비련의 여주인공이나 혁명적인 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주로 할머니 역을 맡았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고난을 회상하거나 미제 승냥이들에게 가족을 잃고 오열하는 노역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다룬 영화 민족의 태양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녀는 짧게 등장하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예전에 문예봉이 화려한 기교와 발성으로 화면을 장악했다면 돌아온 문예봉은 존재 그 자체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그녀가 짓는 텅 빈 표정, 무심한 듯 내뱉는 대사 한마디에는 연기로는 흉내낼 수 없는 진짜 고통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촬영장의 젊은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전설의 귀환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들에게 문예봉은 교과서에서나 보던 옛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시작되고 큐사인이 떨어지면 그들은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녀의 연기에는 흉내낼 수 없는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연기를 잘한다는 차원을 넘어선 삶의 밑바닥을 기어보고 살아 돌아온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서늘한 기운이었습니다. 한 탈북 영화인의 증언에 따르면 복귀 후 문예봉은 촬영장에서 좀처럼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이면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아 먼 산을 바라보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면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환대와 복권이 결국은 자신을 다시 한번 체제 선전의 도구로 쓰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당은 관대함을 선전하기 위해 돌아온 탕하 문예봉이 필요했을 뿐 진심으로 그녀의 예술을 존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북한 영화계는 피바다식 가극과 주체 영화가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모든 영화는 수령 우상화와 체제 결속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술적 실험이나 개인의 내면 묘사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문예봉은 이 답답한 틀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대사를 읊고 지시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계적인 연기 속에서도 찰나의 순간 번득이는 눈빛으로 인간의 슬픔을 표현해냈습니다. 그것은 검열관들의 눈을 피해 관객들에게 보내는 그녀만의 은밀한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나 아직 살아있다. 내 영혼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이 시기 그녀의 개인적인 삶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 김영균과의 생활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영화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무사히 넘어간 것에 감사하며 서로의 늙고 병든 몸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강제노동의 후유증은 심각했습니다. 문예봉은 만성적인 관절염과 호흡기 질환에 시달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뼈마디가 쑤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약을 삼키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함흥의 소녀 시절, 병성에 화려했던 밤, 그리고 38선을 넘던 그 운명의 날을. 만약 그때 남쪽에 남았더라면 어땠을까? 아마도 수천 번, 수만 번 되뇌었을 질문입니다. 남쪽에 남았던 동료 배우들의 소식이 간간히 들려올 때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후회할 자유조차 없었습니다. 후회는 곧 반당이었고 그것은 또다시 수용소행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야 했습니다. 내 선택은 옳았다. 나는 공화국의 인민 배우다. 그것이 그녀가 그 삭막한 평양의 아파트에서 미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문예봉의 활동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건강 악화가 주된 이유였지만 시대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영화계에는 김정일의 지도해 새로운 세대의 배우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오미란, 홍영희 같은 젊고 아름다운 배우들이 새로운 인민배우 타이틀을 달고 스크린을 장악했습니다. 문예봉은 이제 원로라는 이름으로 뒷방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가끔 국가적인 행사에 얼굴을 비치거나 회고록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활동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올드 팬들, 특히 전쟁 전후 세대들에게 문예봉은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아주 가끔 그녀의 옛 영화나 복귀 후에 단막극이 방영될 때면 노인들은 텔레비전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 주름 하나하나에서 자신들의 고달픈 인생 역정을 읽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역사책이자 북한 주민들의 집단적 기억을 담고 있는 타임 캡슐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세계적인 냉전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었습니다. 북한 사회에도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문예봉은 그 외부의 소용돌이와는 무관하게 자신만의 시간 속에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집 밖으로 나가는 일조차 드물었습니다. 보통 강변을 산책하는 구부정한 노파.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때 3천만 조선인을 울렸던 여왕은 이제 평범한 할머니가 되어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년은 고독했습니다. 남편 김영균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거나 배치된 곳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은 문예봉. 그녀의 곁을 지킨 것은 낡은 사진첩과 빛바랜 트로피 몇 개뿐이었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후배 배우들에게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배우는 시대를 연기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다. 인기를 쫓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쫓아라. 뼈저린 고통 속에서 얻은 깨달음이었을 것입니다. 체제도, 이념도, 인기도 다 허망하게 사라지지만 인간이 느끼는 희로애락의 감정만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최악의 식량난에 직면합니다. 거리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사회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원로 배우였던 문예봉에게는 최소한의 배급이 유지되었겠지만 그녀 역시 그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했던 낙원이 생지옥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아야 했던 그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평양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던 그 암울했던 시기, 문예봉의 생명력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병상에 누운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떤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최인규 감독의 큐사인 소리, 첫사랑의 기억, 아니면 을률광산의 검은 먼지?
1985년 늦가을 평양 보통강 구역 문예봉의 아파트. 창밖에는 낙엽이 뒹굴고 방 안에는 정막만이 감돕니다. 이른에 가까운 문예봉이 화장대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주 오래된 뚜껑이 반쯤 깨진 분통을 엽니다. 1940년대 경성에서 가장 유행했던 밥가분 냄새가 희미하게 피어오릅니다. 그녀는 주름진 볼의 하얀 분을 톡톡 두드려 봅니다. 탄광에서 얻은 기미와 검버섯이 잠시 가려집니다. 그녀는 립스틱을 꺼내 얇아진 입술에 붉은색을 칠합니다.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문예봉을 흉내내는 늙은 노파.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나지막이 대사를 읊조립니다. 그것은 김일성을 찬양하는 대사도 미제를 비난하는 대사도 아닙니다. 50년 전 영화 임재 없는 나루토에서 뱃사공의 딸이 불렀던 구슬픈 노래의 한 구절입니다. 바람이 부니님 오실까? 강물만 흘러가네. 노래를 부르던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져 화장대 위로 번집니다. 붉은 립스틱과 하얀 분가루가 눈물에 엉겨붙어 기괴하게 일그러집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지 않고 그저 흐르게 놔둡니다. 그 눈물만이 이 거짓된 세상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진실한 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화장을 지웁니다. 다시 주름진 노파의 얼굴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민낯이 두꺼운 화장 뒤의 얼굴보다 훨씬 더 편안해 보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문예봉으로 돌아온 것처럼. 1999년 2월 28일 2000세기에 저물어가던 그해 겨울의 끝자락에서 한반도 영화사의 가장 큰 별이 마침내 지상에서의 모든 배역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양의 자택에서 문예봉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82세. 1917년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나 해방과 분단, 전쟁과 숙청, 그리고 복권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삶은 한반도의 격동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가 떠난 바로 다음 날인 3월 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그녀의 부고를 전했습니다. 공화국 인민배우 문예봉 동지 서거. 신문은 그녀를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부터 민족영화 예술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으며 해방 후 당과 수령의 품에 안겨 주체영화 예술의 화원에 뚜렷한 자국을 남긴 재능 있는 배우라고 칭송했습니다. 10여 년간 그녀를 반동분자라며 탄광으로 내몰았던 그 권력이 그녀가 죽자마자 다시 그녀를 충실한 혁명전사로 포장해 박제한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그녀는 비로소 당이 원하는 완벽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늙지도 병들지도 의심하지도 않는 영원한 선전도구가 된 셈입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찬양 뒤에 숨겨진 진실은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2000년대 이후 북한 영화사 교과서들은 그녀를 혁명영화의 선구자로 복원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과서 어디에도 그녀가 1960년대 내내 겪어야 했던 처절한 숙청과 강제노동의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젊은이들은 문예봉을 그저 수령님께 충성했던 옛날 배우로만 알 뿐, 그녀가 흘렸던 피눈물과 고뇌는 알지 못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문예봉의 경우 역사는 철저히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편집된 시나리오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쪽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오랫동안 남한에서 문예봉은 금기의 이름이었습니다. 월북배우, 빨갱이 여배우, 이 주홍글씨는 그녀의 모든 예술적 성취를 지워버렸습니다. 1930년대 조선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사는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녀가 출연했던 필름들은 창고 깊숙한 곳에 처박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영화학자들 사이에서나 조심스럽게 거론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혀있던 빗장이 풀리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였습니다. 남북 화해 무드와 함께 잃어버린 한국 영화사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8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문예봉 회고전이 열렸습니다. 60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스크린 위로 디지털 복원된 1930년대의 문예봉이 나타났을 때 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21세기의 관객들이 마주한 것은 뿔 달린 공산당 여배우가 아니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수줍게 웃으며 때로는 요염하게, 때로는 절절하게 삶을 연기하는 아름다운 조선 여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젊었을 때 저런 모습이었을까? 저렇게 아름다운 배우가 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했나? 특히 한국영상자료원이 2017년 주최한 문예봉 100주년 기념전은 그녀를 재평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영화계와 역사학계는 그녀를 단순한 이념의 배신자가 아닌 광복천후 분단의 비극을 온몸으로 감당해낸 시대의 아이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역시 그녀의 삶을 분단사 연구의 중요한 사료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념이라는 렌즈를 벗고 나니 비로소 인간 문예봉, 예술가 문예봉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예봉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우리에게 매우 불편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친일과 월북이라는 두 개의 붉은 주홍글씨입니다. 그녀가 일제 말기 군국주의 선전영화에 출연해 상을 받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상처입니다. 혹자는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스타였기에 그 책임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문예봉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던져진 잔혹한 딜레마였습니다. 또한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북한행 역시 나만의 시각에서는 씻을 수 없는 과오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그토록 믿었던 북한에서조차 부르주아 반동으로 몰려 인생의 황금기를 강제노동으로 허비해야만 했습니다. 남쪽에서는 변절자로, 북쪽에서는 반동분자로 낙인 찍혔던 그녀의 삶은 이념의 광기가 한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문예봉의 진심입니다. 그녀는 과연 뼛속까지 공산주의자였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녀의 본질은 배우였습니다. 그녀에게 이념은 배역을 맡기 위한 무대 장치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인 감독 밑에서 일본군을 사랑하는 여인을 연기했고, 북한에서는 당의 지시대로 빨치산 어머니를 연기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오직 하나,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순간의 희열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녀가 살았던 20세기의 한반도는 순수한 예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예술은 정치의 신여여야 했고 배우는 권력의 스피커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문예봉의 삶은 선택의 오류인가, 시대의 희생자인가 라는 거대한 담론으로 확장됩니다. 그녀의 선택들은 분명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친일 영화 출연은 오점이 되었고 월북은 그녀를 지옥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시대의 올바른 선택이란 존재했을까요? 남한에 남았다면 행복했을까요? 아마도 좌익 활동 전력 때문에 보도연맹 사건 등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문예봉의 삶은 한 개인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광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과 북, 그리고 일본이라는 세계의 권력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해야 했던 약소국 예술가의 슬픈 초상입니다. 그녀는 가해자이자 피해자였고 영웅이자 죄인이었으며 무엇보다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문예봉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녀가 연기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의 굴곡진 인생사가 바로 우리 민족이 겪어온 20세기의 상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식민지의 서름이, 그녀의 등에는 분단의 칼자국이, 그녀의 손에는 독재의 사슬 자국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녀의 영화를 볼 때 우리는 묘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미몽에서 경성거리를 활보하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잃어버린 근대의 꿈을 보고, 내 고향에서 혁명을 외치는 모습에서는 이념에 가려진 맹목적인 열정을 봅니다. 그리고 말년의 영화에서 보여준 그 텅 빈 눈빛에서는 분단이 남긴 허무함을 읽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역사의 법정에서 우리는 문예봉에게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아마도 가장 공정한 판결은 그녀를 그 차가운 역사책의 감옥에서 풀어주어 온전한 배우 문예봉으로 돌려보내는 것일 겁니다. 이념의 잣대도 민족의 잣대도 내려놓고 그저 척박한 땅에서 꽃을 피우려 했던 한 예술가의 치열했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이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과 북 어디에서도 온전히 안식하지 못했던 그녀의 영혼을 위로하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라가 갈라지며 사라진 별. 문예봉. 그녀는 갔지만 그녀가 남긴 필름들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필름 속에서 그녀는 영원히 늙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나는 그저 연기가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 죄밖에 없다고. 지금까지 시대를 잘못 만난 천재, 비운의 여왕 문예봉의 삶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